파트 1. 불빛 아래의 남자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 포항.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화염, 쇳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용광로 앞을 지키는 남자들의 그림자.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 포항제철이 태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철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벽마다 붙어있는 이 구호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일어서려는 나라의 절박함이었고, 가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 세대의 외침이었습니다.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은 섭씨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남자들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남자들 중 한 명, 박기수. 27살의 무명 용접공이었던 그는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용광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작업복은 철가루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용광로의 불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접 토치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흩어집니다. 쇳물이 흐르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 그리고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산업화의 교향곡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한나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박기수의 얼굴에 비친 용광로의 붉은 빛은 마치 조국의 희망처럼, 아니, 조국 그 자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교대 시간이 되어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완벽하게.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철강이, 이 용광로가, 이 불빛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그는 매일 밤 이곳을 지켰습니다. 그의 등 뒤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용광로의 불빛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불빛 아래 서 있던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파트 2. 가난하지만 꿈은 불타던 시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기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이자 그 시절,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봄이 오면 먹을 것이 떨어져 풀뿌리를 캐먹었고, 형제들은 한 벌의 옷을 돌려 입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16살 되던 해봄,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없이 집을 나서던 그날, 어머니는 제 손에 삶은 계란 2개를 쥐어주시며 우셨습니다. 기수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게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땅을 파는 일. 허리가 휘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노동판 쪽방에서 우연히 낡은 신문 한 장을 봤습니다. 포항의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 건설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철로 부강해졌다. 우리도 철을 만들어야 한다. 철이 있어야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글씨가 흐려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이거구나.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포항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날, 저는 제철소 건설 현장의 광활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부지, 거대한 크레인들, 그리고 수천 명의 인부들. 저는 용접공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배우겠다는 열정 하나로 덤볐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서
작업복 주머니에 주먹밥을 넣고 다니며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화상과 굳은 살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동료들이 기수야, 너 왜 맨날 웃고 다니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흙먼지 안 마시게 해야죠. 우리가 만든 철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아파트도 지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불씨가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파트 3. 철의 나라를 만든 사람들.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전쟁터보다 더 치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대부분 저처럼 배경도, 기술도, 학벌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 전쟁 후 갈 곳 없던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가난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부자였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일하던 김철호 형은 강원도 탄광 출신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다가 진폐증 초기 진단을 받고 포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기수야, 난 땅속에서 석탄 캤으니까 이젠 하늘 아래서 철을 만들고 싶어. 그는 기침을 하면서도 용접 터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일하던 이상문 씨는 전라도에서 올라온 목수였습니다. 나무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철로 집을 짓고 다리를 놓고 나라를 세워야 해. 그의 거친 손은 이제 톱 대신 쇠파이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최신 기술도 좋은 장비도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서 쓰다 버린 중고 기계들을 들여와 수리해가며 썼습니다. 설계도는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우리 중 그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붙들고 씨름했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었습니다. 1973년 6월 9일.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포항제철소 1호 용광로에 처음으로 불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던 우리 중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용광로 주변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점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1호 용광로 점화를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용광로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불빛은 점점 커지더니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밝히는 순간 우리 모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철호 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수야,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만든 이 불빛이 한강을 밝힐 거야.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밝힐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문 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봤어요? 아들이 해냈어요. 철을 만들었어요. 그는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 속에 우리의 땀이, 피가, 그리고 꿈이 녹아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신분도 출신도 나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의 팀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철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용광로의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는 동안 우리는 울고 또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철강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파트 4. 첫 폭발.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성공의 환희도 잠시, 우리에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3년 7월 1호 용광로 가동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용광로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도를 넘나들고 있었고 쇳물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광로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압력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관리실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상 범위 내니까 지켜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압력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 귀청을 찢는 폭음과 함께 용광로 배관 일부가 파열되었습니다. 순간 붉은 쇳물이 사방으로 튀어나왔고 화염이 1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불이야!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차단 밸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밸브를 잠가야 쇳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밸브는 뜨거운 화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열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겁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밸브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제 손바닥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손의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밸브를 끝까지 돌렸습니다. 마침내 밸브가 잠기고 쇳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불을 지켜야 해.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두 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2도에서 3도 화상입니다. 최소 2달은 일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흘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손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몇몇 동료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할 일이 아니야. 가족도 있고 내 인생도 소중한데. 그들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철호 형과 상문 씨 그리고 남은 동료들과 함께 저는 다시 용광로 앞에 섰습니다. 불 꺼지면 끝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나라가 우리를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흘린 땀도 피도 다 헛된 게 돼요. 제가 동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붕대 감긴 손을 들어 보이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평화 속에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불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용광로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꿈을 지키기 위해. 2부에서 계속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